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한국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 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차기 한국 대통령은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대와 30대 스윙 보러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 톤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오늘 저녁 뉴스 시간대부터 대선 특집과 개표 방송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미국은 러시아 오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벌주기 위한 결정으로 러시아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미국의 조치를 따르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오일 압박으로 세계 경제는 악영향을 맞게 되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주목됩니다. 산유국인 이란과의 핵 협상도 옵션입니다. 미국인들은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벌줘야 하며 러시아가 미국의 극박한 위협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는 미국인이 뭉쳤습니다. 당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에 밀려 비틀거리는 러시아군이 다시 기선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의 전세로 보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줄지어 항복한 러시아군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도력을 존중합니다. 숨어있는 푸틴보다 강한 그를 2차 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전에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산 오일과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석탄까지 모든 그 에너지원 수입을 금지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 방송에는 전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날이 밝으면 한국이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실 테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고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신 내용이고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밖에서 볼 때 어떤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연한 것은 누구에게 나가서 투표를 얼만큼 하느냐가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할 텐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그 대통령을 결정지을 세대를 20대, 30대 유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나라의 이해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 자체가 한국의 스윙 보터들과의 만남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그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 들으셨던 그 같은 내용들이 지난 5년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어떠한 이슈로 어떠한 마음 변화를 겪었는가 혹시 아직 이 순간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대와 30대가 유권자의 3분의 1이나 되죠.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매체에서 미국의 무슨 블룸버그라든가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동안 여러 번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20대와 30대의 이번 대선을 치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이 남녀 차별 이것으로 많이 포커스를 뒀는데 뉴욕타임스는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일 앞에 2019년도에 신입생이었던 대학교 정현민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현민 씨가 지금은 아직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이렇게 실어다가 주는 배분하는 그런 일을 그 파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대학생 신입생이었을 때 $10 미만으로 사흘의 끼니를 해결을 했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스캔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했다는 건데 본인이 테이블을 열심히 닦고 사람들에게 드링크를 서브를 하고 맥주홀에서 그랬을 때 법무장관과 그의 부인은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려고 상장 위조까지 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권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유시민 씨처럼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계의 다른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법무장관의 그 와이프 정경심 전 교수가 뭐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현민 씨에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기회가 부모에 달려 있다. 대전대학교 정치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받으려면 공정함이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에게 달렸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는 이슈가 주택값, 일자리 기회, 수입 격차. 한때는 젊은이들의 많은 사람들은 진보였는데 지금은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남녀, 이 젠더 이슈도 있지만 이걸 먼저 뉴욕타임스는 다른 매체와 달리 기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세대는 전 세대와 달리 지역적인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거의 정치 보스에 대한 충성 맹세 안 하고 북한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설령 한반도에 대한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 극박하고 현실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미니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과 같은 그것이 보여주는 현실 때문에 이 생에는 이룰 수 없다 하는 뭐 단어도 있다면서요. 그런 말까지 소개를 합니다. 해서 김현준 명지대학교 선거 전문 교수가 동등한 기회와 공정함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줄 것인가. 이게 이번 그 선거의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뭐 60대 이상 보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60대 이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북한이 위협을 주면은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에 비해서 40대와 50대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외교에 있어서는 균형, 미국과 안보로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 이런 상태요. 그런데 이 같은 보수적인 아젠다나 균형이 있는 이런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20대, 30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유권자의 3분의 1이에요. 경제, 미래, 내가 당장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못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세대라는 거죠. 한국전 이후에. 그게 이제 김동민 씨 건국대학교 법대생이네요. 24살.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고요. 미국 사람들 모르니까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 가난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층의 꿈은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서 아주 그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뭐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모아서 알뜰 살뜰 모아서 아파트 한 칸 작은 것이라도 마련을 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5%의 응답자는 자녀의 경제 미래는 내 세대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20대와 30대의 응답자는 교육이 무슨 훌륭한 뭐 평등 이런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들어갈 때부터 거기에부터 부모 찬스니까 등록금 비싼 것도 그렇고 부모 찬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사태 같은 것도 부모 찬스고 나는 열심히 마라톤해서 성실히 마라톤하고 체력을 키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스포츠카 타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단국대학교의 23살 오병주 학생의 말입니다. 한국 가정의 4분의 3의 부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젊은 커플은 그 부모가 부자면 도움을 받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한국에서 이거는 이제 집 마련해주고 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전통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가정의 4분의 3의 부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부동산 값이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2배가 늘어나서 평균 가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18.5년을 저축해야 아파트를 도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생 벌어도 저축만 해도 박근혜 씨 27살 청년 뭐죠? 무슨 민간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서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젊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으로 작은 돈이나마 주식을 사고 암호화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도박꾼들이라고 비난만 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암호화폐에 완전히 몰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한국의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빈곤율과 수입 불균등은 부자 나라에서 최악인 게 한국이라서 15살에서 29살 사이 5명 가운데 1명이 1월에 일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실업률 평균 13.1%보다 높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약속했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올바를 것이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많은 젊은이에게 공정함과 동등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다 알고 계시는 아이스하키 팀이 한국 남한 팀보다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잘하지 못하는데도 이게 뭐 남북 화합하면서 그 한국의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것에만 매진했었던 선수들을 제치고 그 선수들을 놓은 것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뭐 통일 남북 화합 이거보다는 나의 미래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주택시장 뭐 정부 관계자가 이득을 받고 뭐 사과하고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최저 투표 연령도 19살에서 18살로 낮췄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25살에서 18살로 낮춘 것. 국민의힘에서 20대 남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한 것. 페미니스트인 그 캠페인 자문도 좀 사이드라인에 있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는 20대 여성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데이트 강간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남녀 성별 임금 차이에 대해서 회사는 공개해야지 된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20대와 30대의 20%에서 30%는 이번 주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슈별로. 이건 정현민 씨, 맨 앞에 인터뷰를 한 정현민 씨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이 기사가 좀 잘려나간 게 아닌가, 길이가 길어서라든가 편집인이 누군가가 이걸 잘 모르고 자른 것이 아닌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단서를 줄 수 있는 건데 아니면 기사를 작성한 최상훈 특파원이 거기까지만 쓴 것인가. 20대와 30대가 차기 대통령 그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 내지 30% 이번 주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뭐 기사 전망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마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뭐 단일화 이후에 바꿨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 선거가 미국 북한과의 톤을 결정한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그 선거여서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당시에 서울은 워싱턴 도쿄와 거리가 멀었고 평양을 강하게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 같은 외교 정책이 바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한국에 그 미군 주둔이 많잖아요. 미국이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것. 한국에도 미국이 주요 동맹국이라는 것.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북한은 워싱턴과 서울에 둘 다 위협이라는 것. 중국과 뭐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중국이 그 지역에서 군사적인 파워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도 또 한국에는 걸끄러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은 사실 지금까지 같은 민족이고 분단이 됐었고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필요한가 경제적으로도 인구 5,200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크게는 여기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지역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경제대국 10위로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북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옴짝달싹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 DC에 있는 그곳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 교수 이지영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네요. 선거 그 토론할 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토론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물어봤죠. 이 사회자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지도자 가운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까? 중요 우선도를 물어보는 거죠. 한국이 생각할 때 중요한 국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늘 변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 바이든 대통령 먼저 만나고 그다음이 일본이었었죠. 네, 그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는 아무런 그 조건이 없이 만나서 기대를 한다고 아니 결과를 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과 이 서면 인터뷰에서 다시 한 얘기랍니다. 만나게 되면은 비핵화라는 명백한 주장을 할 것이고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붙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북한이 공격을 남한을 할 것 같다. 이게 극박하다라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그런 것. 사드 배치도 지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인 이슈에 너무 소심했다라는 그 주장도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예요. 한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하지 않는다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제재에 관한 것이 논의가 됐었고 했는데 한국은 이제 침공한 뒤에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조금 늦게 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점을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전에 국무부에서도 일을 했고 했었던 분은 워싱턴과 서울은 지금 같은 페이지에 있지는 않는다. 그 북한과 동아시아 그쪽 정세에 있어서 다만 차기 대통령이 같은 페이지 쪽으로 가도록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보다 빨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건 이제 위성락 지난 과거에 북한 관련 아주 그 중요한 그 일을 많이 그 했었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교 타결위원장 이름을 그렇게 붙였네요. 그냥 외교자문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외교 타결위원장 네 삼고초려해서 모셨다는 그분이잖아요. 북한 문제 아무튼 굉장히 많이 일을 했었던 위성락 이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다.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대통령직은 문재인의 대통령직과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뭐 외교 부총리도 했고 또 이분 또 러시아 대사도 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실용적인 접근을 이재명 후보는 강조한다는 거죠.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이슈에 있어서 미국과 가깝대 미국과 가까우면서 중국과 북한을 멀리하는 것이 북한 이슈를 푸는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방안은 아니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지 될다라는 그 분명한 입장은 있지만 어쨌든 진정한 성취를 향해서 일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미국 신문이니까 외교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정책이 한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뭐 젊은 층도 그렇고 스윙 보터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에게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5,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서울에서 서울이 한국이 지금은 뭐 반도체라든가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 너무너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결집된 파워가 그 골고루 경제적인 그 부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도 대학 졸업생의 거의 반이 1년 미만의 계약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요. 그리고는 뭐 지금 후보들의 스캔들, 후보 그 부인들의 스캔들, 어떤 부분은 사과하고 어떤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의 지금의 그 북한과의 여러 가지 아주 좋았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보수 정권의 10년 동안의 그런 그 나빴던 관계 같은 것도 쭉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은 4월 달이 되면은 장거리 그 테스트도 할 것이고 어쩌면 만약에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베네핏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거봐라 저렇게 한다 하면서 베네핏이 될 수도 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어떤 후보가 뭐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계에서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특파원 자체가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그 문화라든가 역사의 그 최상원 특파원은 거의 정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뒀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그 한국 사람도 아니고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그 한국의 마지막 지금 투표가 치러지기 직전의 기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한국의 그 사전 투표에서 그 많은 분들이 뭐 쓰레기 봉지라든가 그냥 박스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진자분들께서 집어넣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불만을 많이 했다는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면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 항의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물론 아직 무슨 뭐 일부에서 주장을 하는 이게 뭐 부정선거일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 표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뭐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도 정정. 그런데 아마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치르기 전부터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일 것이라고 했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부정선거라고 하고 조지아주에서는 뭐 한 표만 더 만들어내 한 표 더 만들어낸다고 대통령이 되지도 않아요. 다른 주들에서도 졌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하고 국민들은 또 대통령이 거짓말하겠어? 그의 말을 믿으면서 계속 분열되잖아요. 국가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5,200만 명 국민 가운데서 유권자가 4,400만 명 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한 뭐 1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 사전투표 당일날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많이 몇십만 명이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4,400만 표 대 몇십만 표 가운데서 일부 하면은 그게 이제 당락을 가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시시비비하면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이게 시비들이 이어지고 또 뭐를 청산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분노를 갖고 적개심을 갖고 싸우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런 미국이 했었던 시간을 한국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표수일 것이라고 어림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오늘 뭐 저희 대선 방송은 뭐 저녁 뉴스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저도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 조금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뭐 이런 것을 여쭤보겠고 또 한 분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지금 국제 관계와도 연관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1시간을 진행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임승찬, 김미애 앵커가 여러 패널 분들을 모셔놓고 조금 본격적으로 뭐 토론도 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사살롱을 진행하는 이서희 씨가 또 맡아서 마찬가지로 패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분석해드리고 할 겁니다. 내일 아침 뉴스도 새벽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 하시고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금 간추려서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앞에서 시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오일 수입, 천연가스, 석탄 전부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초당적이었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미국 국민들도 조금 굉장히 비싸지는데요. 가솔린이 비싸지더라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람을 벌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유럽연합, 나토 미국의 동맹국들과는 이 이전에 컨설팅을 충분히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유럽은 워낙에 러시아에 대한 이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So we can take this step when others cannot. But we're working closely with Europe and our partners to develop a long-term strategy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as well. Our teams are actively discussing how to make this. 네, 다른 곳에서 다른 유럽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유럽의 입장도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의존하는 그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의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지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우리 국민들도 가솔린 값이 올라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지한다고 하고 민주당인 조 맨신 상원 의원이 이것을 공화당 의원과 함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조 맨신 의원이 뭔가를 해줘야 Build Back Better 안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맨신 의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백악관은 원치 않았지만 의회와 국민이 원한다면 해서 결정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제 그래? 그럼 뭐 오일 배럴당 한 $300까지 가는 거 봐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갈지는 모르겠고요. 이 어제도 여러 마켓, 재정 마켓을 흔든 것이 사실이고 오늘도 이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할 텐데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어제 말을 했거든요. 유럽과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보내서 생산량 늘리라고 하고 베네수엘라도 That's okay. 우리 늘릴 수 있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옵션도 있죠. 이란과 핵협상을 하는데 이란이 산유국이니까 이걸 좀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도록 이런 것 아니면은 이게 뭐 전략적 비축유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나름대로의 전략적 비축유 같은 것이 있는데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에너지 기구가 6천만 배럴 정도는 방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할 때나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나 이때 이제 뭐 전략적 방출을 했었거든요. 이라크 전쟁은 90년대 이라크 전쟁이고 그리고 또 리비아 내전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푸틴을 벌주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경제가 거의 에너지 수출 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나 세계에 다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 번째 또 특별한 에너지는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일단 미국 쪽에서라도 막기 시작한다면 세계 경제가 오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지 된다는 거죠. 예, 좀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뭉치고 있는가 오랜만에 뭉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뭉치는 것을 영국 매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그 YouGov가 조사를 했는데 YOUGOV가 당신의 정부요. YouGov가 조사를 했는데 2월 26일부터 3월 1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침공 이후였었죠. 그 전의 생각과 침공 이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헬스케어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득을 보기도 했고 뭐 또 총기 규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수천 마일 떨어진 곳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미국인이 뭉치는 거죠. 이게 9.11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오사마 빈 라덴 숨어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을 하고 세계를 공격해서 쫓아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7천 마일 떨어진 곳에. 그때 한번 뭉쳤고 그때 뭉친 것처럼 이렇게 외교적인 이슈로 다시 뭉쳤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 전체적인 국민들 의견과 했더니 얼라 대단히 많이 생각합니다. 60%나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생각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얼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서 지금 60%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한 10%도 되지 않거든요. 3월 1일 현재. 그리고 러시아가 극박하고 심각한 위협인가 미국에 이것도요. 지금 45%가 극박하고 심각한 위협이다. 뭐 somewhat serious 위협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 30% 되면 합치면 75%가 러시아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전혀 위협이 아니라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지금 뭐 푸틴이 잘하네, 푸틴이 이기고 있네, 미국은 뭐 전쟁에 가서 사람 죽이지 않아. 그게 이제 역사를 잘 모르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많은 전쟁에 가죠.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을 도관에 가둬놓고 막 공습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를 원한다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국가에 가서 뭐 쏠 수 있는 거 다 쏘고 다리를 부수고 이러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 그 나라가 중심이 돼서 독재자에 대한 이런 그 처벌을 하는 것은 하지만 그조차도 아니 너무 많은 쓸데없는 전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을 했지만 푸틴처럼 사람들을 도관에 가다 놓고 거주지를 폭격하고 하는 거 미국 안 합니다. 미국 많이 한다는 말은 잘 모르는 얘기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가.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의견이 거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4분의 3이 경제 제재 해야지 된다고 하고 민주당이 조금 많긴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야지 된다. 민주당 60%, 공화당 65% 무기 보내야 된다는 공화당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 민주당 58%, 공화당은 46%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이든이 핸들 잘한다. 민주당은 잘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은 그래도 많네요. 이번에는 21%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 잘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인 슈퍼파워 러시아라는 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인이 뭉칩니다. 뭉치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열하고 있네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뉴욕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아닌 첫날이 되고요. 플로리다주는 어린이에게 백신을 안 맞도록 맞지 않도록 노 백신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세계의 모든 뉴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러시아 투데이의 앵커가 앵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계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결사항전, 말 그대로 결사항전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좀 전에 그 오일 수입 러시아로부터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말을 한 상태고요. 미국이 금지를 하고 다른 나라는 유럽은 국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하는 것을 금지 안 하지만, 그렇지만 BP 같은 영국의 그 회사가 그 거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쉘, 미국의 쉘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대 세계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방송을 하느냐면은 이게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데요. 삼국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에서의 한국인의 그 무슨 그 일본에 대한 저항과 무엇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그에 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삼국지는 민중의 저항과 항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장부의 대장의 위용과 어떤 전술 전략 같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삼국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과 토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현대의 다큐멘터리, 대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뉴스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모두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러시아에서 항상 뭐 예전에 독일은 지금 뭐 평화주의로 간다고 80년을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약간 방위비 높인다고 했지만 러시아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을 보면서 많은 유럽의 그 국가 군대가 러시아군을 그전처럼 이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 도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러시아군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어떻게든 지금 러시아군을 무찌르고 있고 키브에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못 들어가고 있고, 낙하산 부대원을 수송하는 그 수송 비행기도 추락시키고 헬리콥터 격추시키고,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으로, 터키에서 제공한 무장 드론으로 완전히 그냥 러시아를 무찌르니까 러시아의 사기도 떨어졌고 명분도 없고, 이 전쟁에 낫지를 물리치러 간다고 하는 해방군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보면 알잖아요. 젊은 군인인데. 러시아 군대들이요, 노장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군인들이고, 그 젊은 군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휘권 같은 것도 많이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하고 무기 버리고 나오는 거죠. 2002년도가 유효기간, 만료기간인 그런 그 한국 분들도 예전에 많이 드셨던 meal, ready to eat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결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누를 것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현역만 하더라도 많고 예비군이 한 200만 명 되고 현역이 90만 명 돼서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와 비교하면은 8배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군인은 안 보내잖아요. 미국과 나토군이 그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은 완전히 키브 같은 인구가 몇백만 명 있는데 가서 시가전하면서 그 도시를 박살내야 하거든요. 피범벅을 해야지 되거든요. 피범벅하면 피범벅한 뒤에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게 되는데, 러시아가 도망치는 또 민간인을 살해한다던가 이래서 푸틴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모든 명분이라는 명분은 다 잃어버렸고, 군대도 이것밖에 안 돼. 우크라이나 방어만 쉽게 뚫겠지 했는데 쉽게 뚫기는요, 이게 하루 지나가면 하루 지나갈수록 푸틴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르킵 같은 데도 그 동쪽에 아직 건재하고 있고, 러시아군이 물론 실수를 점검해 가리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젤렌스키와 그 사령부와의 사령탑을 통신 같은 것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그 은행 시스템을 끊는다던가, 또 전기 그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완전히 지금도 이미 도가내 주의인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인들이 항복하도록, 못 살겠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도록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해도 화가 나니까 독재자가 그냥 다 부숴버리도록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공군력이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북부가 날씨가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공군력이 강하잖아요. 뭐 해병대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은 뒷전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다지 유럽에서는 전처럼 러시아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그 이쪽 군의 그 사기와 저쪽 군에서 바라보는 이쪽 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러시아군과 유럽군과의 서로를 바라보는 그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늘 그 지도자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습니다. 세계에서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인도 뭉치게 했잖아요. 미국 정치인들도 딱 그 줌 미팅으로 그 지난 주말에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이렇게 그 오일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윈스턴 처칠이 독일이 막 그 영국을 폭격하고 나서 라디오로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때처럼 젤렌스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들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유럽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경량급으로 봤는데 완전히 헤비웨이급으로 지도자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때에 한국도 그 좋은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그 지도자가 이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